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되는 썰전입니다. 현재 시장 주저주를 조방원이라고 합니다. 조선, 방산 이 두 섹터를 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이신데요. 최근에 로봇 관련 또 자료도 많이 내셔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인지도를 갖고 계신 애널리스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애널리스트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잠깐 처음 뵈가지고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막 너무 젊으시니까 여쭤봤더니 일본에 한 10년이 계셨다고 그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 대학교도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사실 히토치바스 대학을 나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주주환원 얘기할 때 거기 이또 보고서 나왔던 그 네, 경영학과 교수님 되게 유명한 우리 쪽에서 계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저도 처음 뵙고 저도 네.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분야가 방산인데요. 제가 보기엔 방산이 참 애널리스트가 다루기 힘든 영역이거든요. 먼저 그거부터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했던 것부터 네, 여쭤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방산업종은 아무래도 군사 기업이니까 네, 네, 애널리스트의 정보 제공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일반 투자와 똑같이 그때 뉴스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계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방산 업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네. 그 비밀 정보, 이제 비닉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뭐 다른 투자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다트 공시라든지 아니면 기업 뭐 IR 자료라든지 아니면 IR과의 공식적인 이제 소통 사실 이런 부분들밖에 없기는 한데 또 근데 엣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남들이 좀 모르는 정보들을 찾으면 그게 이제 엣지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남들이 잘 찾지 못하는 자료들을 계속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여기저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정보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뭐 한국에서 나오는 뭐 기사나 한국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해외 자료나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소스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방산업종 이제 저건 좀 올드하잖아요. 저도 오래됐으니까 항상 이제 방산 자료들 보다 보면 그냥 글로벌 피어 비해서 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떤 기업이죠? 그 라인메탈인가 라인메탈 얘기하시면서 많이 싸다고 하는데 그런 비유가 적절한가요? 왜냐면 방산이라는 거는 뭐 수출도 제한 걸릴 수 있고 좀 자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는 측면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방사는 내수 성격이 강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 업종은 진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전만 해도 뭐 내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막 8, 90% 차지를 했었고 사실 수출은 거의 없었으니까 내수 중심의 이제 시장이었었고 이제 그러다가 조금 이제 변화가 나타났었죠. 러우 전쟁 발생하고 뭐 폴란드 수주 받고 뭐 전후로 뭐 호주나 뭐 이집트 뭐 다양한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았고 지금은 이제 2022년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거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50% 60%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희가 방산 업종 볼 때 뭐 수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내수 같은 경우는 마진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딱 이제 방산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산 기업들이 마진을 높게 받고 싶어도 이제 그게 안 되는데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그리고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 이익률들이 결정이 되고 통상적으로 해외에 대한 이익률이 좋으니까 이렇게 수출 비중 높아지면서 이제 일단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리레이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뭐 라인메탈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로 한 60배? 60배 네. 됐더라고요. 내년에는 내년 기준으로 한 40배. 그리고 뭐 라인메탈 제외하고 라인메탈 포함해서 유럽 방산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PER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배를 조금 이제 넘고 우리가 어느 정도죠? 한국이 지금 거의 20배 중후반까지 올라왔었고 뭐 한때는 6월 달까지 저희가 방산주 흐름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그때는 저희도 한 30배까지 붙었었던 거의 목에 찼었네요. 목이 찼었던 부분들이어서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유럽도 조정받고 우리도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저희도 이제 그 유럽 피어들을 이제 유럽을 이제 피어로 잡고 멀티플이 계속 이제 리레이팅이 됐었던 거고 근데 유럽이랑 한국이랑 되게 비슷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방산하면은
미국이 1등이거든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잘하고 있고 뭔가 더 추가적으로 성장을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유럽도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 이후에 뭐 평화의 시대 속에서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뭐 한국도 내수 중심에서 뭔가 크게 성장이 안 나오던 국면에서 뭐 사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르긴 하지만 유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런 뭐 실적 성장, 뭐 산업에 대한 성장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멀티플을 끌어왔었었고, 한국도 유럽이 성장하는 만큼 한국도 그 이상으로 또 성장을 해왔었던 측면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유럽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싸다 또는 유럽의 밸류에이션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찾아뵈면은 항상 이렇게 자료들을 일단 우리 오늘 인터뷰하시는 양수영 애널리스트 자료를 일단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애널리스트 자료도 되도록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나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토가 결국 GDP 대 국방비 지출 다 올릴 거라 이제 올렸고, 그래서 연간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크다. 뭐 이 논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한 성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영해 왔잖아요. 그런 기대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관심 갔던 게 로템 수주 발표하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너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어쩌면 수주 기대감에서 올라왔는데 수주 나오면 보통 이 수주 베이스 사이클 산업은 그 다음에 약간 주가 탄력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좀 다른 경우로 봐야 되나요? 앞으로는 수주 성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작년 뭐 재작년만 해도 방산기업들 수준하면은 이제 뭐 방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경향들이 있었지만 이제 세론이 많이 나왔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이미 알고 있던 수주가 나와도 계속 그 기대감들이 유지가 되면서 좀 주가 자체는 좀 하방이 단단하게 이제 유지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 폴란드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K2 전차 2차 계약에서 65억 불 수주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논리들이 계속 그 주가 흐름이나 기대감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로텐 같은 경우도 폴란드 나올 거 알았지만 그럼 이제 그 이 폴란드 수주 나오고는 또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다. 뭐 폴란드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동유럽 국가로의 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형성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 저희는 계속 이제 뭐 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중동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중동에서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막 수백 대 규모의 교체 사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폴란드 이상의 그런 수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중동 외에 뭐 남미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저희는 강하게 좀 버텨주는 하나의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게 뭐 같진 않겠지만 수주 사이클이라고 보면 이렇게 수주에서 본격적인 수출이 나오고 난 뒤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고마진이 된다는 논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실제 그렇게 고마진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정말 그 기업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못하시지만은 그 저희 방산기업들의 방산 부문들 이익률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지상 방산 부문이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한 26% 정도 나왔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해외 수출 쪽에서만 거의 이익률이 최소 30%, 뭐 40% 정도 나와야지만 지금의 그 전사 이익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상당한 그런 수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왜냐면은 지금 전차 기준으로 보면은 라인메탈이 아니라 이제 독일의 레오파르트라고 하는 전차가 알죠. 있습니다. 그 KNDS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건데 지금 대당 단가가 거의 뭐 4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억, 뭐 300억 레인지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미 이제 그 경쟁사보다도 싸게 팔고 있음에도 저희가 이익이 괜찮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또 경쟁사가 계속 공급 쇼티지가 나고 저희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또 수익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결국은 방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모자르더라도 자국의 무기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물론 쇼티지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뭐 이게 계속 시장이 확장되려면 뭐 계속 전쟁이 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방산 사이클이 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그럼 음. 그런 러시아가 또 다른 나라 침공한다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이번에 저희가 러우 전쟁 이후로 해서 조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유럽에서는 그 이전에 뭐 2016년에 크림반도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됐었었고 약간 2010년대부터 이 글로벌 지정학에서 뭔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뭐 미국이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 이제 오바마 정권 때부터 해서 뭔가 그 전략적인 대외 정책 기조들을 변화를 시켰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부시 대통령 때만 해도 적극적으로 글로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관여를 하겠다. 내가 세계의 경찰이다. 이런 기조들을 유지해 오다가 오바마 정권 때부터는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 미국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뭐 세계 여기저기 관여하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 국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겠다. 이제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었었던 거고 이제 그런 전략적인 자산들이나 이제 그런 정책적인 기조들을 중국에 집중시키면서 뭐 유럽에 대한 관여 또는 뭐 중동에 대한 관여, 뭐 기타 지역에 대한 관여들을 계속 이제 축소시켜 갖고 결국 이런 국제 정치학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 힘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한 이제 힘들이 빠지면서 힘의 공백들이 나타나면서 뭐 크림반도 침공 아니면 러우 전쟁 그리고 또 이제 2023년에 있었던 뭐 중동 쪽에서의 분쟁 그리고 기타 이제 아태 지역 쪽에서의 분쟁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계속 지정학적인 불안감들 그런 고리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뭐 2023년부터 계속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유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러우 전쟁 끝나도 또 러시아가 공격을 할 거다.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소모한 그 무기들이 보충되는 시점 빠르면은 3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유럽을 다시 한번 침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되게 재밌는 보고서들이 많은데 이제 IISS라고 하는 이제 국제 전략 연구소 같은 데서 과거 러우 전쟁 이전에 보고서 나온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그때부터 계속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왔었었고 근데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발트 3국 쪽에 대한 이제 공격 가능성들도 제기를 했었었고 뭐 거기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의 월경 지역이 또 있습니다. 뭐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그 발트해를 면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권이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할 거다 이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 러우 전쟁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기면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음 러시아의 과제는 이제 발트해 쪽으로 나가는 길목을 확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러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쟁들이 커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결국은 나토잖아요. 네. 나토가 얼마나 군비를 재무장하는 문제인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나라들 그리고 뭐 아까 칼리닝그라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옛날에는 이제 뭐 벨라루스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같은 길목이니까 뭐 그런 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근데 결국 뭐 그렇게 되면 적경지대 루마니아도 문제되는 거고 뭐 슬로비아키아도 문제될 수 있고 네. 다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북유럽에서는 핀란드까지 요즘 긴장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나라가 실질적 위협은 없지만 그 위협의 가능성 때문에 결국은 나토가 군비를 할 것이다. 그럼 진짜 궁금한 거는 러시아의 군비는 도대체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이 나라들은 군비가 어느 정도로 모자라길래 지금 계속해서 재무장하는데 돈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가장 뭐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되냐에 네. 대한 이제 부분들일 텐데 저는 이제 써야 된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이제 2000년대 이후로부터 무기 투자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자체가 냉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보면 거의 반토막이 이제 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러시아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무기 대수가 어느 정도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러시아가 뭐 전투기, 뭐 전차, 뭐 아니면 뭐 장갑차, 포병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봤을 때 지금 전쟁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무기 대수가 거의 한 7만 대,
8만 대 정도 됐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유럽은 지금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면은 거의 최소한 뭐 5만 대 내외 정도는 러시아랑 갭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전차를 5만 대 도입한다라고 저희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보면은 거의 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들이 필요한 상황들이어서 지금 나토가 이렇게 기존의 국방비 지출 목표 GDP 대비해서 해외 GDP 대비해서 2% 쓰던 거를 뭐 실질적으로 3.5%까지 저희가 늘린 건데 뭐 3.5% 5%까지 늘려야지 그 수백조 원에 대한 돈들이 확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러시아와의 전력 공백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무기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 각각 국가들마다 보유를 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살펴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뭐 탱크가 한 대도 없는 나라도 있고 포병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뭐 10대 들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근데 러시아는 그걸 몇천 대씩 들고 있고 한국만 해도 몇천 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나도 그런 무기 투자, 그러니까 이제 안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소홀했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거의 반동이 앞으로 좀 크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산 공장들 위치를 봤더니 창원에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의 방산 캐파가 지금 어느 정도고 지금 어느 정도 늘릴 계획들이 잡혀 있나요? 그 네, 캐파 네, 증설 네. 계획을 알면 향후 매출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거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뭐 전차 가장 대표적인 게 전차 이제 자주포 이렇게 있으니까 전차 자주포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현대 로템의 캐파가 한 100대 내외 정도 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뭐 폴란드로 나가는 물량이 올해만 해도 96대고 거기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뭐 4차 양산 진행되고 있고 뭐 다른 국가들 수주 받는 거 고려하면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쪽에서는 거의 매년 15%씩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부품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27년 정도 되면은 200대 이상 캐파가 확대가 될 거다. 뭐 엔진 캐파,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전차 쪽으로 들어간 엔진을 생산을 하시는데, 이거 국산화 됐나요? 전에 국산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엔진은 국산화가 됐어요. 아. 변속기가 원래 안 됐었다가 변속기가 안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그게 좀 작년에 제한이 걸렸었잖아요, 많이. 맞습니다. 네. 이제 다 해결이 됐나요? 네, 작년에 이제 다행히도 S&T 다이내믹스가 변속기를 만드는데 국내 4차 양선부터 그 변속기가 국산 제품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변속기도 클리어가 돼서 아니, 갑자기 궁금한데 네네. 그럼 부품 회사들 괜찮은 것들은 없어요? 부품사들도 저희는 좋게 보죠. 결국 네. 지금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쓰려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뭐 부품사들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뭐 전방에 그쵸. 그 저희 방산기업들 좋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조선도 없고. 결국 조선 되고 났더니 네. 결국 조선 부품들 뭐 네. 하나 이제부터 다 좋았었잖아요. 네, 네, 네. 그냥 그런 게 더 오는 건지 여기도.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저희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요즘 또 부품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유럽 쪽 공급망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 공급망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직수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부품들도 충분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HD 현대 인프라 네. 코어가 엔진 캐파를 지금 100대 정도, 100대 120대 정도 확보하고 계신데 이걸 또 200대 이상까지 늘린다라고 하시니 일단 전차는 지금에서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자주포 같은 경우는 원래 자주포 K9 자주포가 저희가 원래 2022년 정도만 해도 연간 한 80대 정도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240대까지 늘어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라인당 저희가 80대씩 만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라인이 지금 거의 뭐 2개, 3개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뭐 저희 공급 능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다. 그리고 부품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 방산기업들 캐파 늘리는 거에 맞추어서 이제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읽었어요. 우리 양연구원 자료를 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까탈스럽게 하는 구조를 정독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결국 매출 추정이 수주 베이스 산업이가 핵심인데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최소 약 11조에서 최대 138조 범위로 추산한다고 하니까 네. 11조에서 138조라니까 네. 이게 이렇게 너무 레인지가. 너무 레인지가 커서 이게 어느 숫자가 중심값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추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실제 생각하시는 소위 증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지. 그냥 이거는 러프하게. 네, 네, 그래야 네, 제가 네, 매출 추정이 네. 지금 대략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저의 추정에 대한 이제 근거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매출들을 좀 추정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유럽이 저희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나토가 국방비 지출 목표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2%에서 이제 5%까지 늘렸는데 지금 이제 몇 퍼센트 그 늘리는 거에 따른 그 시장 파이에 대한 이제 증분을 저희가 산출을 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기존에 추정을 했었던 거는 뭐 유럽이 이제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35년까지 늘리는 걸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었던 거는 2030년까지 이 앞으로 이제 그 5% 또는 뭐 3%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비 지출 목표치가 올라가게 될 거다. 순차적으로 달성이 될 거다. 그걸 이제 등차 수열로 해가지고 증분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봤을 때 뭐 적게는 뭐 3%까지 올린다라고 했으면은 뭐 대략 그 이제 무기 획득 예산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뭐 한 300조 원. 그리고 아니면 이제 5%까지 늘린다라고 하면은 거의 900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했고 GDP 대비해서 목표치가 뭐 3%로 늘어나냐, 뭐 3.7%로 늘어나냐, 5%로 늘어나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MS가 뭐 1%냐, 뭐 5%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케이스들 쪼개놨었고 100조 넘는 그 케이스는 이제 유럽이 GDP 대비해서 5%로 설정을 하고 우리나라 MS가 5%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가장 확도 높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5%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그 중에서 1.5%는 간접비에 대한 예산이어서 예. 실질적으로 3.5%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5%에다가 우리나라 MS가 5% 지금 5%거든요. 5%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한 20조 원 정도씩은 추가로 매출이 앞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겠다라고 추정을 그리고 또 그거 이제 기업별로 이제 쪼개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네. 추가 파이가 이제 20조 원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유럽의 그 수주를 하고 있는 것들 토대로 해서 비중들을 대략 산출을 해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략 한 50% 정도 물론 이제 최근에 로템이 수주하면서 그 비중은 좀 바뀌었겠지만은 이제 수주 이전에 뭐 로템이 한 30% 정도 뭐 이렇게 차지를 했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해서 보면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연간으로 신규로 붙을 수 있는 매출이 거의 뭐 8조 9조 정도로 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간 지상방산 매출이 한 7, 8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럽에서 예산 늘어나는 것만 생각을 해도 매출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7, 8조 하는데 거기에 뭐 8, 9조 더 붙을 수 있으니까 뭐 2배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논리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 방산 기업들 들여다 보니까 LIG 같은 곳은 되게 적고 수출 비중이 아직 네, 그렇죠. 네. 정말 에어로스페이스 독보적이더라고요. 네. 지금 에어로 로템이 이제 50% 60% 차지하는데 사실 근데 이거를 또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은 넥스원이 지금 뭐 한 18% 20% 정도 네. 수준인데 이게 이 기업이 앞으로도 평생 18% 20%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지금 뭐 수주 잔고에서 정확한 비중은 공개가 안 되지만은 이제 실적 발표 때 늘 회사에서 소통하는 거는 50% 이상 수주 잔고에서 수출 물량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 수주 잔고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5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해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 제가 감사하는데 LIG 넥스원도 뭐 중동 쪽에 간단 말이 있었는데 아닌가요? 중동 쪽에서 저희가 뭐 사우디 아니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뭐 예. 이라크 쪽에서 방공 체계들을 굉장히 예, 수주를 많이 그거가 받았습니다. LIG 넥스원이 되면 좀 수출 비중 높아질 거라든 네네네네. 뭐 다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가 많이 학습이 됐는데 유럽 밖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원래 무기 수출국 하면 미국이고 중동은 다 미국 맞습니다. 정말 영역 아닙니까? 미국 네, 무기 네.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중동에 뭔가 할 수 있나요? 그 무기 그러니까 방어를 거의 그 미국에 맡겨놓은 상황을 사우디 같은 데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저 그냥 또 네.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아니,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저도 저도 그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저도 예. 찾아봤고 공부했고 이제 자료를 썼었는데 지금 워낙 뭐 미국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방공 같은 경우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그쵸. 뭐 사드라든지 미국 체계들을 이미 과거에 많이 도입을 했었고 네. 쓰고 있고 뭐 전차 같은 경우도 M1 에이브람스 전차라든지 그쵸. 이런 미국 체계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전투기도 다 미국 거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가 이 미국의 텃밭인 중동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사우디를 보게 되면은 네. 2010년대 뭐 중반대를 보게 되면 거의 미국에서 수입해왔던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정말 그쵸. 예. 압도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2018년, 19년도 이후에 조금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이건 또 이제 약간 정치적인 문제와 이제 방산 외의 문제들이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제 미국이 뭐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뭐 셰일가스, 뭐 오일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하고 아. 에너지 지정학 측면에서 뭔가 조금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동이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지정학적인 중요도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중동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동시기에 막 중동에서 뭐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어요. 뭐 기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동한테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사우디한테 우리 말 안 들을 거면은 우리 무기 수출 안 한다. 우리 뭐 에너지 지금 너네가 계속 증산해가지고 유가 떨어지는데 이거 방어하려면은 감산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동은 당연히 국방부도 안 끼고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 영역인데 왜 자꾸 침범을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한번 그거 혼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무기 수출 한번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안 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다급해진 거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다 미국 무기인데 미국이 이렇게 무기 측면에서 우리를 압박해 온다고 하면은 대응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무기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막 그래서 미국 외에 유럽이라든지 이제 한국 이제 이런 쪽으로 무기 수입에 대한 다변화들을 하면서 조금 그런 흘러나오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격적인 측면인데, 미국 무기 체계가 정말 비쌉니다.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발당 거의 한 60억 원 정도 하거든요. M1 에브리언스가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요. 그 가격은 아마 한 200억, 3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2랑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게 지금 계속 원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과거의 가격이 조금 그 비교하기가 좀 무색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 저희는 한 300억,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보단 비쌀 거다. 근데 정말 이거 밀리터리 덕후는 아닌데. 네네네. 저 옛날에 그 프라하드 모델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네네네네. 레오파드는 독일의 어쩌면 엄청난 그 전차 회사들 그렇죠. 최고죠. 네. 비행기도 뭐죠? GCAP랑 FCAS 아, 있잖아요. 둘 다 네네네네네네. 유럽 전투기들도 막강하고 네. 그런 막강한 전통이 있는 전투기 전쟁도 했었고, 우리나라가 알려서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든다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많이 따라잡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술을 이기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기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기술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마 저희 방사청이나 뭐 뭐 연구소 아니면 뭐 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 이런 데서 매년 이제 그런 기술 평가들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 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무기 체계에서 한 10위 내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근데 물론 전투기나 이런 첨단 무기 체계는 저희가 뒤져 있습니다. 근데 이기고 있는 거는 뭐 화포, 포병. 그쵸. 우스갯소리지만은 저희 국방부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막 포방부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K9 하는데, 예. 그렇죠. 자주포나 뭐. 포병 체계는 한국이 정말 이제 잘하고, 이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은 계속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뭐 결코 뒤지지는 않는다. 이제 실질적으로 뒤지지만 나쁘진 않다. 근데 왜 제가 방금 갑자기 이 말씀을 들어갔냐면, 중동이 원하는 거는 상당히 고난이도 같거든요. 뭐 방공 체계라던가 맞습니다. 예. 뭐 항공 체계, 뭐 함정 체계, 뭐 이런 내가 자료를 읽어봤더니 그런 거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포탄 만들고 이런 건 하겠는데 네네. 어떤 상황? 사실 그 기술이나 성능 자체를 저희가 피어 투 피어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뒤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게 항상 가성비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뭐 방공 체계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드론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그거 해봤자 몇 백만 원, 뭐 비싸도 몇 천만 원인데 드론을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는다라고 하면은 60억 원을 속된 말로 태우는 거거든요. 진짜 비싸네.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청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단가가 한 15억 원 정도여서 한 싼 4분의 거네요. 1이니까 네. 일단 싸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비싼 것도 쓰지만 싼 것도 어느 정도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건 전투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전투기에서도 하이
로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하이급 하면 이제 F-35 같은 정말 스텔스 전투기들. 로우급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FA-50이라든지 이제 이런 전투기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그걸 구분해서 가져가는데 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모든 전투기를 하이급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이급은 하이급대로의 전략들 전술을 구사를 하고 뭐 약간 이제 다른 이제 로우급 약간 물량공세나 좀 이제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몸빵하는 거는 뭐 로우급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믹스를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이로우를 이제 미국이랑 한국으로 해서 보면은 하이를 미국 로우를 약간 한국으로 해서 그렇게 혼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양 애널리스트의 자료에서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개념이 미국과도 뭔가 우리의 어쩌면 완전한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 안 해주는데 우리는 넘겨줄 기술이 있다 말씀하셨죠. 아까 그 질문을 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차별화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네.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다른 국가들에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사실 정부의 권한이고 국방부, 뭐 방위사업청 예. 이런 이제 정부 부처들의 권한인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걸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출 시장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 안 좋은데 그 고객들한테 저희 걸 사라고 그 유인책을 던져주려면은 뭐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뭐 부수적인 것들, 뭐 기술 이전 아니면 뭐 현지에다가 뭐 공장을 만들어준다 아니면은 뭐 저 보통 방산이라고 하는 게 반대급부 또는 이제 절충교역 이런 거 해가지고 절충 교육이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100을 사주면 그쵸. 뭐 최소 한 50은 뭔가 저희도 뭔가 가치를 제공을 해줘야 여기 되거든요. 방사 이해하시면 절충 교육이라는 걸 이해하셔야겠다.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한국어로는 절충교역 또는 뭐 반대급부라고도 반대급부. 하고 영어로는 오프셋 이렇게 이제 네, 상쇄시켜주는 오프셋. 건데 보통 저희가 무기 체계를 해외한테 팔게 되면 이걸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모든 그렇죠. 국가의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공통된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100을 뭔가 판다라고 하면은 상대국에서 항상 그거를 어느 정도 반대급부를 요청을 합니다. 뭐 최소 뭐 20% 30%에서 50% 정도 그 가치에 대해서 뭔가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기 다른 뭐 본인 그 수입국들의 이제 물건들을 저희가 대신 뭔가 사준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뭐 저희가 그 나라의 무기를 사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사줄 수도 있고 기술 이전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다가 생산 라인을 만들어줘 가지고 뭐 그런 인력들 뭐 키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수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우리 양 애널리스트 만난다고 해서 이제 뉴스를 막 뒤져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 3건 서명했는데 그 드론 산업 지원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이럴 거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 맞나요? 드론까지. 예. 어, 드론이 그렇게 막강한 건가요? 지금 뭐 여러 전쟁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 중국산 드론은 약간 전투기보다는 저급한 거였잖아요. 네. 사실 드론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요? 뭐 소형, 중형, 뭐 대형, 뭐 아니면 이제 그 작전 임무에 투입되는 뭐 형태에 따라서 드론을 정말 이제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을 정도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일단 러우 전쟁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게 전차를 타격을 해서 전차를 터뜨리거나 약간 이런 공격 형태로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정찰 임무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보여줬었었는데 보통 이 저희가 화력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화력 지원이라고 해서 보병이나 이제 전차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전방에서 이제 전투를 할 때 항상 후방에서 포병 체계나 아니면은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적군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백업해주는 그런 전술들이 있는데 그거 대신 이제 전투기랑 뭐 포병 대신 이제 드론을 쓰는 그러니까요. 케이스들이 늘어났고 왜 드론을 썼냐라고 하면은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많이 쓸 거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드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크고 아마 미국도 그 드론들을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드론이 또 뭐 일단 첫 번째 기술적으로 거의 이게 최고인가? 뭐 앞으로 이제 드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다. 보통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게 창과 방패에서 창이 만들어지면 방패가 만들어지고 드론이 또 취약한 게 제밍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취약해서 그런 대드론 체계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뭐 드론이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다. 여전히 화력 지원 측면에서는 뭐 포병 체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또 드론을 막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드론은 가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드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나 그렇죠. 뭐 러시아나 이제 이런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약간 미국이 이 드론 시장까지 치고 들어오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크라토스 디펜스 뭐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무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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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회사들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봤더니 네. 생각보다들 미국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기업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종목, 그냥 네 종목을 일단 많은 방산 애널리스트들이 조선도 같이 하고 여러 업종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로텐, 넥스원, 항공우주 네. 보통 이 네 개를 보통 주된 커버로 하시는데 네. 탑픽이 뭐죠? 지금 탑픽은 현 하나 시점에서.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탑픽들의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은 항공우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다치는 아니니까 항공우주는 약간 생소한데 네. 이게 탑픽을 하는 건 좋게 보시는 거예요, 항공우주도? 보통 한국 항공 사실 모든 방산기업들이 지금 이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모든 스토리 라인에 다 부합하는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조금 소외됐었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나온다 기대감은 있었지만 막상 수주까지 연결된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간과를 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그 수주에서 떨어졌냐라고 하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밀리고 있고 아니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수주가 나오게 될 거다. 이제 요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 관점에서도 지금 뭐 이제 저희가 폴란드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 수주 받아서 계속 뭐 매출 성장, 이익 성장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도 되게 국내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KF11 KF11이 있습니다. 예. KF21이 앞으로 저는 매년 최소 2조씩 매출이 깔릴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대당 뭐 1,000억, 뭐 비싸다는 이야기 논란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당 1,000억 원 정도고 내년에 거의 뭐 8대, 그 이후에는 거의 20대씩 매년 인도가 될 거여서 일단 지금 매출에서 최소 뭐 8천억, 뭐 2조 이렇게 매출이 애드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이 커질 수 있고 단계적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에 대한 것들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사실 뭐 에어로스페이스는 로템을 좋아하는 건 실적 성장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카이도 그 부분들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다른 기업 대비해서 뒤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수주 기대가 현실화됐는데 네, 항공우주는 수주 기대가 현실화 안 됐으니까 여백이 있다. 네. 근데 주가도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항공우주도 많이 올랐죠. 이제 그 그러니까요. 방산도 올라가면서 같이 좀 따라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멀티플로 보면은 이제 PER로 거의 20배 중반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저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고민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투자에 대한 그 보시는 시기들이 다 다르다 네. 보니까 저희는 보통 뭐 1년 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놓기는 하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롱으로 접근하시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뭐 1년 단기 실적 말고 막 27년, 28년 이렇게 길게 보시기도 하는데 제출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 긴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카이의 멀티플이 지금은 25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실적 성장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보면은 10배예요. 10배까지 또 떨어질 수 그논리 있는 같아서. 네.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거의 막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실적으로는 그 주가가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사실 방산 애널 분들한테 좀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글로벌 피어보다 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싸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 LI 넥스원은 거의 뭐 멀티플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네. 라인 메탈보다 높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방산주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그러한 새로운 논리가 있느냐. 수주는 미리 또 땡긴 것 같아서. 근데 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덜 땡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매력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수주가 저는 막 땡겨서 끝났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아직 그 뒤에 파이프라인들 엄청나게 많은데 네. 뭐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막 가시화가 될 기대감들이 있고 사실 그리고 방산이 실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늘
조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 할 때 추정치를 언제 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냐라고 그럼요. 하면 27년 뭐 길면 28년 이런 것도 가지고 오듯이 이제 방산도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적 성장이 뚜렷하고 그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반영해줘야 되는 관점에서. 근데 이제 카이도 그 실적 성장을 하면서 멀티플은 떨어질 거고, 이제 수주들 하면서 기대감들은 유효하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부터는 미국 훈련기 사업이 또 본격화될 거고, 그게 규모가 거의 100대에서 200대 정도 사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미국 수주하면은 카이는 앞으로 황골 탈퇴를 할 겁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모멘텀들까지 해서 조금 기대치들에 대한 플러스적인 것들을 반영하면은 뭐 다른 이제 위원님들 뭐 탑픽으로 설정하시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항공우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걸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다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도 네. 다변화되어 네. 있고 네. 네. 수출 국가도 다변화되어 있고. 좀 에어로스페이스 다들 많이들 학습되어 계시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일단 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저도 좋아하는 이유는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아이템들 뭐 K9 자주포만 보통 저희가 알고 계시지만 K9 자주포에 대해서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요. 레드백 같은 장갑차, 그리고 이제 LSM, 사실 넥스원이랑 같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LSM에서 대탄도 유도탄,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유도탄을 하는 게 또 에어로스페이스이고, 거기에 장약, 뭐 화약류들, 그리고 이제 뭐 단거리 방공망 체계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리고 이제 또 항공기에 들어가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까지도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깜짝 있으니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줄 몰랐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좀 다변화돼 있죠. 뭐 유럽, 뭐 중동, 아태, 남미, 뭐 다양하게 다변화돼 있으니까 일단은 방산주에서는 뭐 사실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도 그게 이제 방산 그게 ETF다 방산이라고요. 네, 뭐 이렇게 전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다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경전차 이런 것도 공개를 했거든요. KMPF라고 하는 뭐 전차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모든 걸 하니까 일단은 에어로스페이스만 봐도 편안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뭐 최근에 뭐 실적 프리뷰 자료를 쓰면서 또 뭐 여러 좀 디테일하게 거의 변태같이 좀 썼던 게 있었었는데 천무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무. 봤어요. 예, 미사일이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실 아마 방산 보시면은 너무 저 부가가치에 대한 무기 체계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전차, 뭐 자주포, 포병 체계들 너무 레거시한 것들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젠 조금 그림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 조금씩. 뭐 LIG 넥슨의 천궁 미사일도 있지만은 뭐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이제 천무라고 하는 지대진 미사일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 사실 뭐 비슷한 논리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사거리가 길다면서요. 사거리가 뭐 이제 저희가 탄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기본 탄 같은 경우는 80km. 근데 이제 더 길게 가면은 뭐 150km. 정말 길게 날아가면 300km고 지금 500km까지. 500km 이거 많이는 안 가는 거네요. 보통 200~300km는 다 가지 않나요? 그게 여러 가지 미사일 수출에 대한 사거리에 대한 규약, 국제 규약 규약 같은 때문에.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00km에 맞추어서 만들고 있는데 50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은 더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 중량 조절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천무라고 하는 게 좀 무겁습니다. 무기 체계가 그 플랫폼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뭐 미국의 하이마스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서, 근데 이제 그걸 뭐 경량화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제품들도 계속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이 회사가 진짜 천무 주력을 하고 있고, 왜 주력을 하고 있냐? 글로벌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러 뭐 한때는 자주포 수요가 있었지만 이제 천무 수요로 넘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좀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저같이 방산에 대한 학습이 뭐 기본적 수준인 사람도 뭐 다 보이는데, 근데 아까 우리 밸류에이션 고민이 되는 게 LIG 넥스원 같아요.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단순하게 숫자를 자꾸 보는 사람들은 수출 비중이 1분기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제 생각했던 것보다 20%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션 지금 미래 걸 땡겨오면 거의 60%까지 올라간다 보던데,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뭔가 수주가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수주가 잡혀 있고 그 천공 같은 경우도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 이미 여기 각각 합쳐가지고 거의 20조 원 가까이 수주를 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각 이제 보통 사업마다 한 4조, 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천궁이 상당히 규모가 크던데, 맞습니다. 그건 잘한 거죠,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잘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잘 이게
좀 공격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외부로 잘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네. 이제 현궁이라든지 이런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010년대부터 해서 많이 판매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현지에서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데서 막 운용하고 있는 영상들이 그걸 올라오거든요. 기업에서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주십니다. 왜냐면은 무기 비밀이니까. 그 비밀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얘기를 못해도 근데 반대로 이제 고객 수요처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또 팔리고 있는 천궁 외의 무기 체계도 정말 많은 이제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1분기 때 수출 비중이 20%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전사 영업이익률이 뭐 11% 정도 나왔고 물론 저희가 뭐 아직 기대감을 좀 높이기엔 좀 이른 시기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이익률이 좋았던 거는 뭔가 수출 비중들이 아직 저희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수출에서 작년에는 뭐 인도네시아의 무전기라든지 좀 마진 물량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올해는 이제 그게 싹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제 그럼 유도 체계에 대한 비중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익률이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수주 잔고로 쌓여 있는 게 많으니까 내년 내후년 우리가 이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았지만 이걸 또 올려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주 잔고에 쌓여 있는 그런 천궁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매출화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올해 뭐 연간 영업이익 뭐 3천억, 4천억 레인지로 생각을 하지만 2027년 정도 되면 거의 7, 8천억까지 2배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적용 시점에 따라서 뭐 카이처럼 조금 이제 긴 호흡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넥선도 저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몇 분의 이제 TP 산출을 봤더니 PBR 7배를 넘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센터장으로 이렇게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LS 고민인 거죠. 좋아 보이는데 네네네. 밸류 확장을 그러니까 사실 PBR 주관적인 게 있잖아요. 좀 그런 게 느껴져서 맞습니다. 반면에 롯데는 그냥 숫자가 찍히는 것 같은데 어때 보이세요? 롯데는 숫자가 찍히고 있고 1분기도 네.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롯데는 사실 되게 단순해서 좋거든요. 이게 전차가 딱 명확하게 한 아이템이 있고 어느 나라로 몇 대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저희가 뭐 매출 프로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캐파 200대까지 늘리고 있는데 200대로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200대에 대한 물량이 기대가 되니까 늘리는 네. 거여서 뭐 앞으로 매출이 쉽게 생각하면은 방산 쪽에서 2배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뭐 12개월 포워드, 12개월 선행 PER로 봐도 뭐 20배 초반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싸더라고 싸다. 제일 네. 기준에는. 네. 예. 그래서 사실 또 싸고 실적 중시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롯데미 굉장히 좀 유효한 종목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롯데는 또 너무 뻔한 K2 너무 폴란드 얘기만 하니까 폴란드 외에는 K2를 원하는 데가 별로 없나요? 사실 그게 이제 싸다에 또 합리화를 하는 요인이기도 했었었죠. 그래요? 뭐 아이템 하나밖에 없고 수출국가 폴란드밖에 없는데 당연히 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K2가 굉장히 좋은 전차라면 네. 레오파드를 뭐 압도하는 차라면 가격도 싼데 다른 나라는 왜 안 사냐는 거죠. 그러면 독일, 유럽, 나토도 자국의 오래된 정통 있는 전차를 쓰지 우리 걸 안 쓴다. 폴란드는 약간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논리들이 또 되게 공격하는 논리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 공격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예.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보통 세미나를 하면 이제 그런 걸 되게 물어보시죠, 예. 당연히. 그래서 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 이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65억 달러면 이거 구조예요, 구조. 네. 단일 수주로. 네. 야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폴란드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에 저희가 이제 현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거기에서 폴란드에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차나 뭐 다른 무기 체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거를 안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너무 멀다. 전쟁 터지면은 그거 대응이 되겠냐? 보급이나 그쵸. 뭐 부품이나 후속 지원이 될까? 그래서 원래 다 그 자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죠. 그러려고 그냥 하죠. 멀리서 안 보내죠. 네.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 라인메탈 이런 뭐 레오파르드 전차 같은 경우도 유럽 내에서 공급망이 완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폴란드에서 현지 양산을 하고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하게 되고 또 폴란드 밸류체인들을 섞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 공격에 대한 논리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같이 관심은 있었지만은 멀어서 못 샀던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우리 나토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지역을 계속 욕심을 내면 폴란드가 그 적경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것도 기술 이전해주면 많이들 살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저도 상상인데. 러우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어떻게 잘 끝났어요. 전쟁이 러시아한테 굴복하지 않은 형태로 잘 끝나면은 우크라이나도 소모한 무기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텐데 우크라이나랑 딱 붙어 있는 게 또 폴란드이고, 그러니까 폴란드 주변 국가로는 또 수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아직은 정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론을 하기에는 숫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게 커버하시지 않는 종목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풍산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가끔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풍산은 이제 저희 뭐 의외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많죠. 약간 이제 로템이랑 비슷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싸다. 네. 뭐 이제 그 비철 쪽 사업도 나쁘지 않은데 방산 매출 비중도 나쁘지 않고 방산 뭐 폴란드나 이런 쪽 전방에 있는 기업들 수출 많이 하면서 저희도 같이 딸려 나가고 있는데 그 방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PR로 10배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방산이라 볼 수도 없으니까. 네, 예, 네. 뭐 포탄이니까. 네. 또 라인메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라인메탈도 포탄 사업 부문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막 30% 40% 나옵니다. 물론 풍산이 이제 그럴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탄이 그만큼 뭔가 이익률이 첫 번째 좋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거는 이제 아마 수요 공급 논리 측면에서 공급자가 더 바게닝 파워가 세니까 그렇죠. 마진을 잘 받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에서 또 파생되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 풍산에서 거의 뭐 정확하게 회사에서는 얘기 안 해주시면 뭐 몇십만 발에서 뭐 최소 100만 발까지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유분을 또 수출할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증설도 할 수 있고, 뭐 계속 이 전쟁들이 장기화되면서 풍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전쟁하면서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모하는 거 이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계속 쇼티지에 대한 논리들이 계속 이 풍산에 대한 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이제 리스크 포인트로 보는 거는, 물론 그것도 어렵고 복잡한 폭탄에 대한 생산 과정이 복잡하지만 제가 이제 풍산 가서 한번 보고 왔었거든요. 어떻게 그랬어요? 만드시는지. 예. 근데 철을 꽝 하고 찍으시더라고요. 구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뭐 그 장비도 비싸고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독일이든 뭐 아니면 미국이든 그런 장비를 뭐 구했다 산다라고 하면 찍어내면 찍어낼 수 있을 아이템이기는 하겠다. 중요한 지적이시다. 이게 네, 왜냐면 네, 네. 예. 이렇게 물론 풍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제가 이제 욕을 아니, 많이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풍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속을 써서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노땅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밸류 보면서 하고 싶으니까 로템 보다가 로템도 슈팅이 좀 나오니까 이제 풍산도 싸지 않냐 논리인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박판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는 건 해자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 금방 따라잡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방산 업종 오늘도 참 이렇게 애널리스트 만나 뵙고 이런 시간에 제가 공부가 돼서 너무 스스로가 좋은 시간인데요. 하여튼 오늘 윤쌤의 돈 되는 술자 또 마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영건님 오늘 저 처음 뵀는데 어때? 방송은 재밌으셨나요? 네, 뭐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팬인데. 제가 뭐 잘해주니까 제가야말로.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는 오늘 듣고 나니까 로봇도 한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로봇은 너무 시총들이 크질 않아가지고 네. 제가 사실은 로봇을 워낙 잘하신다고 소문이 네, 나 네, 계시지만 네. 오늘 방산을 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로봇 관련해서 한번 모시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저도 오늘 방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양충 애널리스트가 최근 시장에 많은 매니저분들한테 세미나를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서 기쁜 날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우리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애널리스트 분 찾아뵙고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